안녕하세요. 네, 자연의 탐색, 물리 분야입니다. 이 물리 분야는 3주에 걸쳐서 하죠. 지금 이것이 제1주입니다. 제1주 강의 90분 강의하고 2주 강의 90분 강의, 3주 강의 90분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물리 분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자, 이렇게 시원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바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바다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시원합니까? 네. 이 바다를 보고서 느끼는 느낌이 16세기와 21세기에 크게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16세기 사람들은 이 바다를 보고서, 해안가에서 바다를 보고서 어떻게 생각했을 수도 있냐면, 아, 저 지평선 너머에도 사람이 살까? 또 저 계속 배 타고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떨어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용감한, 여러분 잘 알죠? 콜럼버스가 함대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튼튼한 배를 친 다음에 거기다 3개월어치의 양식을 싣고 나갔죠. 나가서 신대륙을 발견했죠. 심지어 마젤란은 또 함대를 만들어서 콜럼버스가 한 다음에 더 이제 그 자신을 얻어가지고 계속 똑바로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를 타고 똑바로만 가면 제자리로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바닷가에 가가지고 저 바다에 계속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또 저 바다 건너에 무엇이 있을까? 사람도 살까? 이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네. 그런데 21세기에는 16세기에 바다를 보고 했을 법한 그런 생각들을 어디를 보고 하냐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네, 이것을 보고 합니다. 네. 이렇게 밤하늘을 보고서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저기도 사람과 같은 게 살까? 또 계속 똑바로 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16세기에는 하늘을 보고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6세기에는 저 밤하늘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 위에는 우리 조상님들이 올라가서 살고 신이 살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과연 저 별들에도 사람이 살까? 이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는 심지어 저 별들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냐면 특히 서양에서는 별들은 어땠습니까? 하느님이 이 우주를 만들 때 하늘에 있는 별들은 어쩌라고 만드는 거냐면 사람이 보기에 좋으라고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날은 콜럼버스처럼 그렇게 저 우주 저쪽을 배 타고 나가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1960년대 미국에서 우주선을 쏘아가지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달까지 갔습니다. 우주에서 달은 뭐냐면 바로 옆집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태양계 바깥으로는 나갈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겨우 어때요? 화성에 얼마 전에 화성에 몇 달 걸려서 우주선 착륙했다 이런 소식은 우리가 들었죠. 그렇지만 이 바깥으로 나가볼 생각은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세기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저 바깥으로 나가보지도 않았지만 저 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압니다. 이제. 우리가 저 별에 사람이 살까 말까 이런 의심을 한 것도 뭐냐면 지구와 똑같은 그런 환경의 행성들이 저 하늘에 무수히 많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구와 똑같은 그런 행성들이 무수히 많다면 우리 지구에만 고등생명이 있으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과 같은 것이 또 저기에도 있을 텐데 거기에는 어떤 모양으로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기에 한 발짝도 지구 바깥으로는
태양계 바깥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보지 못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저 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대폭발 이론인데 그 대폭발 이론과 같은 이론을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21세기 오늘날에는 우리가 무엇까지 알게 됐냐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우주에 있는 저 별들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어떤 모양인지를 다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것이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물리학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간단한 질문 어떻게 대답할지 보겠어요? 대폭발은 어떻게 발견되었을까? 대폭발 이론이 어떤 학자, 유능한 학자가 생각하다가 우주는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야 라고 해서 그래서 학자들이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마침내 대폭발 이론을 발견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물리학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대폭발 이론에 도달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거겠어요? 그럴듯하지는 않지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으로 비추어 보아서 어떤 것이 답일 확률이 더 많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답일 확률이 더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물리학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대폭발 이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자연의 탐색 물리 분야의 3주 강의에서 마지막 강의에 바로 이 말이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이 고개가 끄덕여지도록 그런 내용으로 이 강의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물리학이 발달한 과정이라고 했는데 물리학이란 도대체 어떤 분야일까? 여러분 잘 압니까? 모릅니까? 네, 물리학은 어떤 분야냐면 이런 분야죠. 그래서 우리 자연의 탐색은 인문사회계 학생들이 듣는 강의인데 여러분이 인문사회계를 온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런 거 하기 싫어서죠. 이런 거. 근데 이런 거를 또 학교에서 3시간, 3주 그것도 또 필수 과목으로 들어야 한다니까 어떻습니까? 기운이 빠집니까? 사실은 물리학의 이런 측면은 이공계 학생들은 자기 학문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인문사회계 학생이 이런 종류의 물리학을 배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또 이 물리 분야 3주 동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물리학의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거겠어요. 물리학이란 인간이 자연의 이치를 깨우쳐가는 과정을 알려주는 감동 드라마입니다. 물리학에 의해서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주의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을까?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말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첫 주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뭐 저런 간단한 게 어딨어? 저 물리학자들, 훌륭한 물리학자들이 나와가지고 깨닫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무엇인가 어떤 흐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겠어요.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 사람들은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았을까? 자,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걸 고르겠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가만 보니까 가장 그럴듯한 답이 어떤 것입니까? 그럴듯한 답이 바로 이겁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000년 전 사람들이 옳건 그르건 나름대로 자연의 이치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어느 시대나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자연의 이치를 제대로 된 자연의 이치를
찾을 수 있게 됐냐면 물리학의 발달이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이것처럼 어떤 시대나 자연의 이치를 잘 알고 있다고 믿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에 믿고 있던 자연의 이치로 설명하지 못하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떠냐? 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드디어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지 못한 이유를 찾아내는데 그렇게 찾아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확실한 증거를 설명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까지 전부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추가의 진리를 깨닫게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이해가 가끔가다 한 단계씩 이렇게 도약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약을 했으면 또 거기서 그대로 머무느냐? 한참 그게 자연의 이치라고 믿습니다. 그러다가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또 그 이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런 식으로 물리학이 발달했는데 그렇게 물리학이 발달하게 된 과정이 아주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몇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 몇 번이 바로 언제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기원전 3세기, 17세기, 20세기 그리고 지금 21세기에도 바로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옛날에는 사람들이 자연의 이치가 이러려니 하고 믿었는데 오늘날에는 지구에 있는 모든 부분에서 다 똑같이 생각하지만 어떻습니까? 정보가 엄청 빨리 왔다 갔다 하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각 지방마다 자연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한 동양권, 중국 문화권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3000년 전입니다. 그때 자연의 이치를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음양오행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건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거죠. 이 음양오행설은 아주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것이 언제냐면 처음 나온 것이 중국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제왕 복희가 음양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2000년, 지금으로부터는 어떻습니까? 4000년 전이죠. 하해우가 오행설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언제 합쳐졌냐면 기원전 500년, 지금부터 약 2500년 내지 3000년 전쯤 되죠. 제나라 추연이 둘을 합해서 음양오행설로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는 단지 자연현상뿐 아니라 인간의 기륭화복까지도 전부 음양오행설로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양오행설에서부터 발전을 해가지고 도약을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과학이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오늘날의 현대과학을 가능하게 한 것은 어떤 지방에서부터 출발했냐면 지금 보면 아주 조그마한 데였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고대 그리스입니다. 고대 그리스는 여기 이게 유럽 지도인데 유럽 지도에서 여기 해당하죠. 여기 이 도시국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대 그 옛날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고대 그리스 이 지방 그 전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연에 돌아가는 이치가 음양오행설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간단한 거였어요. 뭐냐면 네 그렇습니다. 신이 모든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좌지우지한다고 믿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잘 모를 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심지어 어땠냐면 네 이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몇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이나 인간사 중에서 뭔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 있으면 어땠습니까? 신에게 빌었습니다. 신에게 간절히 청하면 그 자연현상을 바꿔준다고 믿었고 그런 신에게 비는 장소가 바로 지금도 남아있죠. 신전이고 이게 바로 사제들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일은 우리도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그랬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이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게 조금 더
독특했습니다. 어떠냐면 고대 그리스의 신들은 다들 가장 높은 신들은 어디에 모여 살았습니까? 올림푸스 산에 모여서 살았죠. 그리고 신마다 주관하는 분야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늘은 제우스, 땅은 데메테르, 이렇게 가축, 전쟁 이런 신들이 따로따로 있었죠. 그리고 사회가 발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새로운 분야가 또 나타납니다. 신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떠냐? 제우스가 바람을 펴가지고 새로 신을 낳았죠. 자, 이렇게 고대에는 이런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런 신들에 의해서 자연현상이 완전히 좌지우지된다고 굳게 믿었던 시대가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원전 3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고대 그리스가 매우 풍족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고대 그리스 근처에 에게를 중심으로 한 무역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도 충족해졌을 뿐 아니라 전쟁을 하면 항상 이겨가지고 노예가 많이 생겼습니다. 모든 일들을 노예가 다 해줬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시민 계급은 아무 할 일도 없어지게 될 판이었는데 그때 그런 시민 계급 중에서 어떤 층이 나오냐면 학자층이 나옵니다. 이 학자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신이 모든 현상을 좌지우지한다고 그랬는데 자연현상 중에는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규칙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떻게 규칙적으로 일어나냐면 가만히 내버려둬도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의 규칙성은 무엇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저절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면밀히 관찰하는 그런 학자들이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찾아낸 결과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세상을 둘로 구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둘로 구분하는 것이 뭐냐면 지상세계와 천상세계였어요. 지상세계와 천상세계에서는 저절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법칙이 다른 것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법칙에 대해서 지상법칙을 관찰하는 것을 집대성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도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결과가 뭐였냐면 지상에 있는 물체들은 가만히 두면 움직이고 있더라도 결국에는 정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상에 있는 물체는 꼭 정지할까라고 생각하고 그 원인은 어디서 찾았냐면 옛날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신과 인간의 이분법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상은 인간들이 사는데 인간은 어떠냐? 불완전한 존재다. 이 불완전한 존재는 태어나서 활동하다가 죽지요. 근데 고향에 가서 죽는 이게 바로 뭐냐면 인생의 역정의 마지막에 정지하는 것인데 그것과 똑같이 물체도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정지한다. 가만 놔두면 이 가만 놔둔다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의 말로는 힘을 받지 않으면 물체에게 힘을 작용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정지한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 보지 않고서도 어떻게 알았느냐? 움직이던 물체는 끝까지 따라가지 않아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정지한다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 천상세계인데 지상세계에서는 또 물질들이 있는데 물질들이 한 가지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막 바뀌죠. 그래서 그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가 4가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구성 요소에 따라서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변화한다. 불완전한 세상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상, 그 다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천상세상인데 천상세상에 있는 천상법칙은 프톨레마이오스라는 학자에 의해서 집대성이 됐는데 가만 봤더니 천상세계에 대한 대상이 뭡니까? 별이죠. 별은 봤더니 원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원운동. 그래서 왜 천상세계의 별들은 원운동할까라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지상의 인간에 비해서 천상세계는 신들이 사는 세계죠.
신들은 완전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거기는 자연 법칙도 완전해야지 되겠다. 완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작과 끝이 없어야지 완전하죠. 근데 시작과 끝이 없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운동이 아니라 원도 아주 정확한 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도 그래서 구경으로 생겼는데 조금 더 쭈그러들지 않고 정확한 그런 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천체에 있는 천상에 있는 물체들은 완전한 원동을 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고 그뿐 아니라 천상에 있는 물체들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안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신들이 사는 세계의 물체는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천체는 한 가지 종류의 물질로 되어 있다. 지상은 그래서 4가지 원소로 되어 있다면 천상은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데 그 원소가 에테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변하지 않겠죠. 다른 여러 원소가 있어서 그 구성 요소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의 이런 생각이 그리스는 조금만 됐어요. 널리 퍼지는 데는 어떤 요소가 또 하나 있었냐면 바로 예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가 고대 그리스라면 예수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지금 말하면 중동 지방이죠. 중동 팔레스타인 지방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줄었는데 거기에 어땠습니까? 기원전 4년에 태어나서 30년에 죽었는데 30세까지는 이렇게 자라다가 30세부터 3년 동안 설교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사형을 당했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나와서 이 기독교가 이 근처에 불같이 이렇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시대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에 로마, 그래서 여기 그리스가 있고 여기 중동이 있고 저기 로마가 있는데 로마에서부터 나라가 생겨가지고 주위를 정복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제국이 전성기에는 저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이 전성기의 로마 제국의 영토입니다. 전성기에는 어떻습니까? 유럽의 거의 전역, 그 다음에 아프리카 위쪽, 중동 지방을 다 아우르는 그런 전성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서는 어땠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바로 신이었죠. 근데 이때 같은 시대에 기독교가 신이라고 또 유일신이라고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 믿는 종교가 있었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로마에서는 기독교를 박해해서 기독교 믿는 신자들을 갖다가 다 죽였는데 그런데 이 기독교가 이제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로마의 상류층까지 침투했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밀라노 칙령을 공포합니다. 기독교를 더 이상 박해하지 말라. 그리고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392년에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는데 392년에 국교로 채택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395년에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지면서 로마라는 나라는 몰락의 길을 갑니다. 그렇지만 이 유럽을 기독교는 그대로 남아서 지배를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 그래서 어땠냐? 로마 제국 이후에 중세 기간 동안에 기독교의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였습니까? 유일신을 믿는데 그 유일신은 뭘 한 사람입니까? 우주를 창조한 그런 신이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부터 그 전에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자연 법칙을 알기 위해서 자연현상을 면밀히 관찰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더 이상 자연현상을 면밀히 관찰하는 그런 시도는 없어졌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연 법칙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우주를 만든 하느님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쉽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때 알게 된 천상법칙과 시상법칙이 계속 1000년 이상을 이어져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어떠냐면 고대 그리스 시대와 그 로마 시대 뭐가 다르냐면 고대 그리스 시대는 신들이 어땠습니까? 올림푸스 산정에 모여 살았다면 로마 시대 이후에는 이게 16세기 라파엘이 그린 그림인데 하늘에는 당시
기독교의 신과 여기에 교회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이 사는 데는 하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떤 영향을 줬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는 그 자연 법칙은 어떻게 유일신이 자기가 딱 만들었으니까 자연의 이치가 어떨 거라고 생각했냐면 간단하고 논리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자연 이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고대 그리스 때 시작한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이 이게 마치 기독교의 교리처럼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교리라고 하면 성전에 쓰여 있어야 되겠죠. 기독교의 성전은 성경이죠. 이 성경에는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가 나올 때 당시에 알고 있던 자연의 이치인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이 마치 기독교의 교리처럼 대접받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한동안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면 마치 교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원전 3세기 시작한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이 쭉 사람들이 믿으면서 사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잘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기원전 3세기 다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17세기죠. 17세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7세기에 새로운 변혁을 이끄는 사람이 출현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누구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1000년 이상 이어져 온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이 다시 도약하는 첫걸음을 바로 코페르니쿠스가 띄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란 무엇입니까? 지구가 행성들과 함께 태양주위를 원운동한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가운데 있고 별들이 그 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행성들과 함께 태양주위를 원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동설을 주장하고 자기 아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인들하고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지동설에 관한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발표를 자기가 사망한 다음에 발표하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임종하는 자리에 이 책이 제본된 게 그 앞에 가져다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해는 언제냐면 1543년인데 1543년이 바로 코페르니쿠스가 죽은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코페르니쿠스는 자기 책을 자기가 죽은 다음에 출판하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그것과 연관된 질문을 여러분한테 또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천상법칙을 믿었을까? 의심했을까?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믿었다, 의심했다. 이것도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면 어떤 게 답일 것 같습니까? 이게 두 번째 게 답이라면 너무 뻔한 걸 질문했죠. 놀랍게도 첫 번째가 답입니다. 당시 사람으로 당시의 천상법칙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때요? 어떤 자연현상에 돌아가는 이치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그걸 의심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코페르니쿠스는 더욱 믿었습니다. 그러면 코페르니쿠스는 왜 지동설을 제안했을까? 그 지동설을 제안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당시의 별 중에 이건 무엇을 이제 찍은 거냐면 화성을 찍은 것인데 이 화성을 하루 동안에 찍은 것이 아니라 여러 날 걸쳐서 찍은 것입니다. 여기에 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 위에 있는 건 7월 31일, 그 다음에 있는 건 8월 10일, 8월 20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다른 별들 사이를 화성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행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로는 하늘의 행성이 몇 개밖에 없었냐? 5개밖에 없었어요. 이 5개의 별들이 별들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천상세계는 신들의 세계이고 신들의 세상이고 하늘의 별들은 모두 완전한 운동을 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 행성들도 완전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구에서 볼 때는 이게 완전한 운동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왜 지구에서는 이렇게 보이냐면 그 이유는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동설이 옳아야지만, 그 무슨 얘기입니까? 지구가 움직여야지만. 그래서 지구가 태양주위를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동설을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은 알고 있죠. 지구가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속도는 얼마냐면 초속 300km입니다. 이 초속 300km면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지금 지구가 움직이는 거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전혀 못 느끼죠. 전혀 못 느낍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지구가 움직인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근데 빨리 믿죠. 그런데 당신은 어땠냐? 이 옛날 16세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표했을 때 일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학자들 중에는 이 말이 그럴듯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고민하는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자, 그러면 코페르니쿠스 전에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행성들이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설명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주전원으로 설명했습니다. 주전원이란 뭐냐면 원운동하는데, 중심이 원운동을 하는데 그 주위를 또 원운동하는 거, 이게 주전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원이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지구가 가운데 있는데, 네, 여기서 행성들은 중심이 원운동하는 위치를 이렇게 또 원운동하면 지구에서 볼 때는 이렇게 역행운동하는 걸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코페르니쿠스는 이미 이런 설명이 있는데도 왜 지동설을 제안했겠습니까? 네,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행성들을 관찰한 기록들이 점점 쌓여가면서 행성들이 운동을 설명하는 데는 이렇게 주전원 하나로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행성들의 운동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원의 중심이 운동하고 또 그것의 중심이 운동하고 이런 중복된 주전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된 주전원이 여러 개 필요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행성을 설명하려면 20개까지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건 좀 이상하다. 그런데 만약에 지동설이 옳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같이 행성들이 같이 지구를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면, 자, 한쪽 별이 지구라고 한다면 나머지 별을 볼 때 어떻습니까? 네,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역행 운동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 지동설로 설명한다면 주전원, 많은 수의 주전원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근데 이 지동설을 듣고서 학자들이 이제 서로 분분하게 나뉘는데, 그 중에서 고민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덴마크의 유명한 천문학자 브라헤입니다. 그래서 브라헤는 이 지동설이 옳은지 그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가 몇 가지 확인을 했지만 도저히 지동설이 옳다고 볼 수가 없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결심하냐면 행성들의 위치를 먼저 측정을 해보자. 그래서 무슨 일을 진행하냐면 20년 동안 직접 행성의 운동을 측정해가지고 그걸 기록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브라헤는 맨눈으로 행성들의 운동을 기록했다, 측정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이건 오늘날 다시 지금 남아있는 브라헤의 자료를 가지고 여기다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1582년에서부터 1600년까지 측정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빨간 선은 뭐냐? 오늘날 다시 재생한 당시의 화성의 운동입니다. 이거 비교해 볼 것 같으면 당시에 브라헤의 측정이 얼마나 정확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브라헤는 20년 동안 이거를 측정은 했지만, 자, 이걸 가지고 지동설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브라헤는 그것을 수학적으로 분석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냐면 당시에 젊은 독일의 유명한 수학자 케플러에게 부탁합니다. 같이 이것을 한번 연구해보자. 그런데 같이 연구해보자고 시작한 지 2년 뒤에 브라헤는 그만 죽고 모든 자료를 케플러에게 넘깁니다. 자, 그 케플러가 그래서 그 브라헤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근 20년 걸렸어요. 근데 첫 번째 9년 만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1609년에 했더니 원운동은 아니지만, 자, 지동설인데 태양주위를 원운동하지는 않지만 어떤 운동을 한다고 하는 걸 밝히냐면 태양주위를 행성들이 타원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케플러의 행성운동에 대한 제1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발표합니다. 이제 행성들이 타원 궤도를 돌고 있구나. 지구를 포함해서 다른 행성들이 다 같이 태양주위를 타원 궤도를 한다고 한다면 브라헤의 자료가 그대로 맞아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경험법칙이라고 하는데 관찰된 자료를 그대로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네, 그 관찰된 자료에 이런 규칙성을 찾아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미있죠. 그래서 케플러는 또 더 분석해 봅니다. 또 다른 규칙성은 없을까? 그래서 이제 제2법칙도 찾아냅니다. 타원 궤도를 도는데 그때 태양은 타원의 한 초점에 있는데 그 태양에서부터 먼 곳에 있으면 천천히 가고 가까운 데 있으면 빨리 간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면적 속도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달 동안 쓸고 간 이 지름이 쓸고 간 반지름이 쓸고 간 넓이가 이거라면 저쪽에서도 마찬가지야. 한 달 동안 쓸고 간 면적이 적었는데 두 개의 면적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한 달 동안 또는 단위 시간 동안 쓸고 간 면적은 언제든지 같다. 그러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태양에서 멀면 천천히 가고 가까우면 빨리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또 한 10년 연구한 다음에 제3법칙을 발견합니다. 이거는 케플러가 더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였어요. 아까 제1법칙과 제2법칙은 행성들 하나하나에 대한 법칙이라면 제3법칙은 모든 행성들에 대한 법칙인데 태양에서부터 먼 순으로 어떠냐? 1년의 길이가 더 긴데 이것을 어떻게 해봤냐면 여기다가 태양에서부터 반지름의 세제곱하고 그 다음에 1년 주기의 제곱하고를 그렸더니 직선 위에 놓인다라고 하는 거죠. 직선 위에. 그러면 자, 태양에서부터 거리가 얼마인지만 알면 그 행성의 1년은 얼마인지를 이 직선 위에서 알 수가 있죠. 이런 제3법칙도 찾아내는 그런 쾌거를 이룹니다. 그래서 케플러가 브라헤 자료에 근거해서 이런 결과를 내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기에 코페르니쿠스가 있고 지동설이 있는데 16세기에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보통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7, 80년이 지나간 17세기는 어떻겠습니까? 17세기에는 사람들이 케플러가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를 돈다고 했을 때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네.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료에 근거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문을 안겨주었습니다. 무엇이 더 큰 의문입니까? 네, 도대체 왜 이 행성들은 네,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회전하는가 하는 것이 더 큰 의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에 있는 별들이 원운동한다고 설명할 때는 그 원인이 너무나 뚜렷했죠. 왜 그렇습니까? 신들의 세상이니까. 그래서 완전한 원운동을 했죠. 그 원운동한다고 하는 것은 설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행성들이 타원 궤도를 그린다고 하니까 이제 왜 그런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그동안에 쭉 믿고 있던 그런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분명한 증거가 나오면 그때 이제 학자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천상법칙과 지상법칙, 고대 그리스의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지만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서 시작해서 브라헤의 측정을 거쳐서 케플러의 타원교대 법칙이 나오자 이때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그 고민을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도대체 왜 그러냐 해결한 것을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때 어떻습니까?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을 설명한 것은 어떤 것이었어요? 이 세상을 인간의 세상과 신의 세상으로 나눈 거였죠. 자, 이 신의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수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뉴턴입니다. 그래서 뉴턴의 프린키피아에서 이것의 해법이 나오는데 뉴턴의 프린키피아는 언제 발표됐냐면 1687년에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키피아에 바로 자연을 설명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다. 그동안에는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가 하늘나라는 천상세계는 천상법칙, 지상세계는 지상법칙이었다고 한다면 천상법칙은 뭡니까? 완전한 원동, 지상법칙은 뭡니까? 결국에는 정지라고 하는 거였죠. 자, 그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방법이 여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프린키피아에 들어있는 건 뭐였냐면 1687년에 행성의 운동에 대한 케플러 법칙이 설명한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언제 나왔습니까? 1543년. 그리고 케플러의 제1법칙은 언제 나왔습니까? 1609년. 근 65년 걸렸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한 뉴턴의 프린키피아가 나오는 것이 1687년. 8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는데 프린키피아에서 저걸 설명한 거, 해결한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잘 나오는 이겁니다. 만일력 법칙, 그리고 운동 법칙, 이 두 가지가 됩니다. 운동 법칙이란 바로 뭐냐면 F는 m이가 이게 운동 법칙인데 이 두 가지로 케플러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를 잘 설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뉴턴의 만일력 법칙이란 어떤 것이냐면 그게 뭐냐면 만일력 법칙은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는 서로 잡아다니는데 케플러 법칙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태양이 행성을 잡아다니는데 그 힘은 만일력은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로서 뉴턴의 만일력 법칙이 굉장한 것은 뭐냐면 17세기에는 힘이란 어떤 경우에 작용한다고 생각했냐면 접촉하는 물체 사이에 작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힘 작용하면 그것은 사탄들, 마귀들이 인간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떨어져 있으면서 힘 작용하면 그건 좀 곤란한 겁니다. 교회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뉴턴이 어떤 걸 주장한 겁니까? 태양과 행성 멀리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잡아다닌다. 당시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제안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러면 떨어져 있는데도 접촉하지 않는데도 힘작용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아무렇게나 힘작용하면 안 되겠죠. 그 이유를 뭐라고 불렀냐면 질량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질량이란 무엇이냐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만유인력을 작용하게 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다. 고유한 성질이란 원래부터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모든 물체는 그런 고유한 질량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잡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제안을 해서 케플러의 타원교대의 법칙을 설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뉴턴의 물리학의 특징은 뭐냐면 뉴턴이 시작하면서 이랬습니다. 그 뉴턴이 시작한 게 특징이 바로 뭐냐면 자연 법칙을 수학으로 표현하는데 수학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건 수식으로 표현하니까 수식이란 무엇입니까? 숫자하고 숫자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두 숫자가 같다, 틀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숫자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물리량이 필요합니다. 물리량이란 무엇이냐? 자연에서 관찰되는 현상을 숫자로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물리 시간에 하는 게 힘, 속도, 가속도 뭐 이런 양들이 있죠. 이게 바로 자연 현상의 일부를 숫자로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숫자로 대표되지 않는다면 그건 물리량이 아닙니다. 물리에서 나오는 양이 아니에요. 물리에서 나오려면 반드시 숫자로 대표할 수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수학의 식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체를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F는 ma라는 식인데 우리가 이 F는 ma라는 식을 볼 때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힘을 대표하는 숫자가 20이고 질량을 대표하는 숫자가 10이고 가속도를 대표하는 숫자가 2면 두 개를 곱하는 것이 20과 같다라고 하는 걸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현상을 이렇게 숫자로 물리량으로 대표한 다음에 그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식으로 자연현상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떠냐?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과 이 운동 법칙을 가지니까 케플러의 타원궤도, 별들이 타원궤도를 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뉴턴의 프린키피아에서부터 이 두 가지 법칙이 나오는데 이 두 법칙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케플러 법칙으로 제기되었던 의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케플러 법칙으로 제기된 의문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별들이, 행성들이 타원궤도를 도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거 어떻게 해결했다는 것입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과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했더니 행성들이 타원궤도를 돈다라고 하는 게 무엇으로? 수학으로, 수식으로, 숫자로 보여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뉴턴의 운동 법칙이 옳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알았겠습니까? 전에는 어땠어요? 천상 법칙과 지상 법칙은 그럴듯한 이유를 댔죠.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이 옳다고 하는 것은 이건 숫자로 다루는 것이니까 직접 법칙으로 계산한 숫자와 실험으로 얻은 숫자를 비교했더니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같다고 확실히 옳고 그러는 것이 바로 확인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은 어떤 놀라운 특징이 있냐면 앞에서도 얘기했죠. 새로 알게 된 자연의 이치가 그것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의 것까지도 해결해 준다. 근데 케플러의 타원궤도를 설명하려고 이걸 알아내는데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은 행성의 타원궤도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관찰되는 또는 지상에서 관찰되는 모든 운동에다 적용했는데 전부 다 옳더라. 전부 다 맞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천상과 지상이 이제 서로 다른 법칙을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칙으로 설명된다. 그래서 두 세계가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설명하는 자연 법칙은 하나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리학이 바로 자연의 이치에 대한 학문인데 도대체 이 물리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면 물리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뚜렷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물리 과목에서 배우는 대상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에 무슨 답을 원하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과학 과목이 4과목 있죠? 이 4과목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명과학. 생명과학에서 배우는 대상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바로 나오죠? 생물이죠. 또 다른 과목이 뭐가 있습니까? 지구과학 있죠? 지구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물어볼 것 같으면 뭐냐면 그건 지구다.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화학이 있죠. 이 화학의 대상은 뭐가 조금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질이죠. 물질. 근데 재밌게도 물리가 대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좀 대답하기가 좀 망합니다. 여러분 대답 뭐라고 하겠어요? 물리 시간에 보니까 힘을 굉장히 많이 다루죠. 또 에너지도 막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걸까 하는데 사실은 그 답은 뭐냐면 자연의 기본 법칙입니다. 자연의 기본 법칙이란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든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를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공계 학생들이 물리를 기초로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공계 학생들이 자기 전공에 나오는 법칙들이 있죠. 이 법칙이 이공계에서는 어떻게 해서 구했는지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냥 갖다 쓰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왜 성립하는지 그것을 밝혀주는 분야가 바로 뭐냐면 물리입니다.
물리의 기본 법칙으로 다 설명하는데 그러면 그런 기본 법칙은 여러 개겠습니까? 개수가 얼마 안 되겠습니까? 놀랍게도 그 개수는 딱 하나고 그 기본 법칙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뉴턴의 운동 법칙 F는 ma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는 무엇을 적용하는 또는 무엇에 대한 분야는 이 자연의 기본 법칙인데 F는 ma를 자연현상에 적용하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방정식, 이거 F는 ma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가지고 이게 자연의 기본 법칙이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것으로 자연상의 모든 법칙을 다 설명한다고 하니까 좀 갸우뚱합니까? 안 합니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힘인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자연의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할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F는 ma라고 배우는 이 F는 ma라는 뉴턴의 운동법칙은 사실은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입니다. 저 A가 바로 가속도인데 가속도는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배웠죠? 고등학교 때 이미. 이게 바로 뭡니까? 미분입니다. 이 미분 어떻게 한 거냐면 X는 위치입니다.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는데 이거 2번 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시간으로 한 번 미분하면 속도가 나옵니다. 2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와요. 그래서 저 가속도 자리에는 자 바로 이 2번 미분한 위치를 시간으로 2번 미분한 미분이 들어가는데 방정식에 미분이 들어가 있을 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미분 방정식 할 것 같으면 자 이렇게 식 속에 미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건 1차 미분, 저건 2차 미분 그러죠. 요거 우리가 2차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차수가 제일 높은 거를 갖다가 2차 미분 방정식.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도 어떻습니까? 2차 미분 방정식인데 우리 방정식 한번 바로 풀어야 되죠. 우리 그냥 2차 방정식 이런 거 있습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런 거 있죠. 풀면 무엇에 대해서 풉니까? x에 대해서 풀죠. 미지수에 대해서 풉니다. 2차 방정식을 풀면 답이 2개 나오죠. 이렇게 답이 딱 나오는데 그러면 미분 방정식을 풀면 무엇이 답으로 나오느냐? 이때 미분 방정식에는 변수가 반드시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변수가 어떤 변수가 있냐면 독립변수라고 부르는 변수가 있어요. 그것은 미분의 분자에 있는 변수입니다. 이 미분 방정식의 경우에는 t죠. 분모에 있는. 그래서 분모에 있는 t가 이게 바로 독립변수가 되겠어요. 독립변수는 혼자서 마음대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종속변수가 있는데 종속변수는 분자에 나오는 변수고 이 경우에는 바로 x가 바로 종속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속변수는 어떻게 구해주느냐? 시간이 주어지면 그 시간의 위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분 방정식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으면 미분 방정식의 풀이는 숫자 1개, 2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오냐면 풀이가 함수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위치가 시간의 함수로 나온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종속변수는 x이고 독립변수는 t니까 이것의 풀이는 위치가 시간의 함수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풀이가 시간의 함수로 나왔다. 어떤 독립변수의 함수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함수라고 하는 것은 많은 숫자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이 많은 숫자들의 모임이 무엇으로 정리되어 있냐면 시간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네, 이게 딱 xt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물체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꺼번에 아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에 그 위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수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풀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t에다가 과거를 집어넣으면 옛날의 위치, 미래를 집어넣으면 앞으로 위치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케플러 브라헤가 측정한 것을 오늘날 재현해가지고 당시에 화성의 위치를 구했다고 그랬죠. 네, 지금 풀었습니다. 지금 풀었는데도 당시 1600년대 화성의 위치를 지금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푼데다가 집어넣을 것 같으면 이것처럼 함수로 주어지면 미리 모든 물체들의 움직임을
과거, 현재, 미래를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연현상이란 무엇입니까? 물체들이 움직이는 것이죠. 물체들이 움직이는 게 자연현상인데 모든 물체들에서 그 물체들의 움직임을 시간을 함수에 구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연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기상예보를 할 때 기상청에서 기상예보를 할 때 우리 무엇을 이용하냐? 바로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기 분자 하나하나에다 다 뉴턴의 운동법칙을 집어넣을 것 같으면 내일 이 분자가 어디 있는지 모레 어디 있는지 이걸 빨리 다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기체 분자들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계산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슈퍼컴퓨터를 사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슈퍼컴퓨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뉴턴의 운동방식을 풀 것 같으면 사실은 어때야지 되겠어요? 내일의 일기예보나 모레의 일기예보가 정확히 맞아야 되겠죠. 잘 맞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틀려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서입니다. 아무리 슈퍼컴퓨터라고 하더라도 기체 분자 하나하나에는 넣어가지고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근사적으로 푸는 요령들이 있는데 그 요령들을 아직 제대로 잘 파악하지 못해서 틀린 경우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1687년에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발표했을 때 뉴턴의 운동법칙이 바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뉴턴의 운동법칙만 풀 것 같으면 앞으로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바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 바로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이런 미분과 적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뉴턴이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힘이라는 개념도 뉴턴이 새롭게 정립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내용들이 발표됐을 때 이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미시세계에 대한 양자역학의 결과를 오늘날도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도 왈가왈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17세기에는 우리는 중고등학교에 비해서 아주 뻔한 그런 개념들, 이런 개념들이 17세기에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생소한 개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극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보고서 사실은 헨리가 누구냐면 뉴턴으로 하여금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쓰도록 독려한 사람입니다. 이 프린키피아를 보고서 그 방정식을 어떻게 이용할지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1687년에 발표된 프린키피아의 내용 중에서 운동법칙을 언제 적용을 했냐면 1705년, 20년이 지난 거죠. 20년이 지난 다음에 지났을 때 혜성에 적용했습니다. 혜성이란 어떤 별이냐? 하늘에 있는 별인데 항상 있는 별이 아니에요. 이건 한 70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는 별입니다. 그래서 옛날 서양에서 혜성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전부 겁에 질렸어요. 혜성은 어떠냐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꼬리를 갖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이 인간한테 경고하기 위해서 혜성을 보냈다. 그래서 혜성이 나타나면 전염병이 돈다든가 홍수가 난다든가 가뭄이 생긴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혜성이 나타나면 내 교회에 모여가지고 잘못했어요 하고 빌었어요. 근데 사실은 혜성이 나타나건 안 나타나건 그런 재해는 언제든지 있죠. 그래서 혜성이 나타날 때도 그런 재해가 있겠죠. 아무튼 시간에. 그랬는데 1705년에 어떻게 했느냐. 이 혜성한테 뉴턴의 운동법칙을 적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혜성인데 앞으로 1705년에 그로부터 50년 뒤에 혜성이 어디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1758년에 혜성이 나타난다고 예언을 했는데 진짜 그 혜성이 그때 나타났겠어요? 안 나타났겠어요?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가서 빌었겠어요? 안 빌었겠어요? 안 빌었겠죠. 이제 이 혜성이 인간을 경고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알았죠. 근데 움직이던 중에 이렇게 보이는 거라는 거 알았죠. 근데 이 헨리는 어떻겠습니까? 헨리는 이 혜성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헨리는 1742년에 이 혜성이 나타나기 벌써 10몇 년 전에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시간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자연법칙이 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기원전 3세기에 어땠습니까? 모든 자연상은 신들에게 좌지되지 온다고 굳게 믿고 있을 때 어떤 증거냐면 신과는 전혀 관계없이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찾아냈습니까?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을 찾아냈죠. 이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은 그로부터 천 몇백 년 동안 쭉 믿었죠. 그래서 17세기가 될 때까지도 천상에 속한 물체는 완전한 원도를 하는데 왜 완전한 원도를 합니까? 신들의 세상이니까 완전한 원도를 한다고 굳게 믿었죠. 그런데 어떤 증거가 있었습니까? 그 중에서 몇 개 안 되는 행성들이 완전한 원동을 안 하니까 이것도 완전한 원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을 코페르니쿠스가 제안했는데 알고 봤더니 어땠습니까? 그것을 설명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자연 법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찾아냈죠. 이게 바로 뭡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과 만유인력 법칙인데 이것이 어땠습니까? 천상과 이상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 세계를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한 이 물리학의 특징은 어떠냐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어땠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자연 법칙을 수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실험으로 구한 숫자하고 이론으로 구한 숫자를 비교해서 성립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죠. 혹시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네, 법칙을 수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떠냐? 물리학은 천재만 한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학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누구나 자연 법칙을 동일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하기도 더 쉬운 거죠. 근데 옛날 우리 동양은 어떻습니까? 음양오행설을 학문이 깊은 사람은 더 잘 이해하고 학문이 얕은 사람은 잘못 이해하고 뭐 이런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수학으로 된 이 새로운 자연 법칙은 누구나 동일한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똑같은 작업을 반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음양오행설은 어떻어요? 막 연구해서 한 사람이 깨달으면 그 깨달은 걸 다음 사람한테 그대로 전수가 안 되죠. 다른 사람도 또 연구해서 깨달아야지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수학은 차곡차곡 쌓아놓고서 발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30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원전 3세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들이 자연상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어떤 생각도 있었습니까? 우리 동양에는 뭐가 있었어요?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 있었죠. 자, 그러면 17세기에 믿었던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는 어땠을까? 17세기에 중국에서는 어땠을까? 얼마나 발전했을까? 근데 뉴턴의 운동법칙이 나왔을 때 중국에서는 얼마나 발전했을지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네, 그런데 이건 어떠냐? 여전히 음양오행설이었어요. 17세기에도 여전히 음양오행설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있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해졌습니다. 음양오행설은 자연현상의 모든 부분에 오행이 이렇게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내 심장은 오행 중에서 뭐고, 내 폐는 오행 중에서 뭐고, 그 다음에 물은 오행 중에서 뭐고, 그 다음에 불은 뭐고, 뭐 이래가지고 이것들이 서로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 이런 거 가지고 자연상을 전부 다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정교해졌는데, 그래서 심지어 어떠냐면 오늘날의 상대성 이론이나 또 오늘날의 양자역학도 이 음양오행설로 다 설명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자연 법칙을 수식으로 표현하지 않은 이 음양오행설은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성립 여부는 주관적이고 개인별로 깨달아야지 되고 그 다음에 원자 내부 세계나 우주에 대한 그런 것을 요거 가지고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스스로 찾아낼 수는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20세기가 되면서 또는 19세기 말이 되면서 우리 동양도 서양의 과학을 받아들여서 함께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혹시 그것을 옛날에 음양오행설로만 된 그런 폐쇄적인 사회가 계속 갔다면 오늘날과 같이 아까 이야기한 대폭발 이론이라든가 또는 원자 내부 세계라든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을지는
그래서 어떤 다른 별에 인간과 같은 고등생물이 있더라도 항상 이런 고등과학까지 도달하게 될지 안 될지는 나는 확신이 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뉴턴의 물리학이 주어진 또 다른 놀라운 건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네, 행성이 5개밖에 없었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몇 개, 9개인가 더 많아졌죠. 그렇게 많게 된 게 뭐냐면 다른 행성들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허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허셸은 아마추어 천문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망원경으로 하늘에 있는 쌍둥이별을 관찰하다가 우연히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성에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천왕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때 발견한 것이 1781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아마추어 학자였는데 이 사람 천왕성 발견하고 행성 발견하고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됐죠.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행성들은 어떤 궤도를 그리냐면 타원 궤도를 그리는데 이 타원 궤도가 만약에 태양이 그 행성을 잡아다니는 힘만 작용한다면 똑같은 타원을 반복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똑같은 타원을 반복하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만유인력은 모든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죠. 물론 태양계에서 제일 큰 태양계 질량의 99.9%는 태양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행성들이 1% 정도를 나눠 갖고 있죠. 근데 이 1% 정도를 나눠 갖고 있는 행성들끼리 잡아다니는 힘 때문에 행성들의 타원 궤도가 약간 삐뚤어집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세차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차 운동은 굉장히 작습니다. 어떤 행성들이 있는지 다 이런 세차 운동을 하는데 이때 천왕성이 발견이 되고서 이 천왕성의 세차 운동이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천왕성은 행성들 중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거예요. 가장 바깥에 있으니까 주위에서 천왕성에 영향을 줄 행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한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것을 관찰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리베리에라고 하는 프랑스의 수학자입니다. 이 프랑스의 수학자가 뉴턴 역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천왕성의 세차 운동 이야기를 듣습니다. 천왕성의 세차 운동을 설명하려면 다른 행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1781년에 발견된 천왕성의 세차 운동을 설명하려면 지금까지 있는 행성들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니까 또 다른 행성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존재와 위치를 계산합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뉴턴의 운동법칙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어디에 다른 행성이 반드시 있어야지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은 이론 수학자였어요. 그래서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결과를 누구한테 보내냐면 이 결과를 독일에 있는, 그래서 영국 사람이 천왕성 발견하고 프랑스 사람이 천왕성의 세차 운동을 관찰한 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새로운 행성의 위치를 독일에 있는 독일 천문대장인 갈레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내는데 그때 보낸 게 언제냐면 1846년 9월 18일입니다. 갈레가 그 편지를 언제 받냐면 같은 해 9월 23일. 언제입니까? 닷새 뒤에 봤죠. 닷새 뒤에 갈레가 리베리에가 보낸 편지를 받고서 독일 베를린 천문대 소장이었어요.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그 편지를 받고서 바로 망원경으로 갑니다. 그래서 리베리에가 얘기한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30분도 안 돼서 바로 리베리아가 예언한 행성을 발견합니다. 그 행성을 해왕성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건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줍니까? 무엇을 알려주냐면 뉴턴의 역학이 얼마나 정교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죠. 그런데 아무리 이 뉴턴의 물리학이 정교하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물리학자들이 잘 살게 이렇게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물리학자들은 다 옷을 허름하게 입어서 잘 살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날의 물리학자들은 어떠냐? 오늘날의 물리학자들은, 이 첨단 과학을 일으킨 물리학자들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사업도 하고 잘 삽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19세기 물리학은 이제 어떻게 발전을 했냐면 이렇습니다. 간단한 기본 법칙으로 어때요? 세상의 모든 자연현상을 미리 예언한다. 뉴턴의 운동 법칙의 풀이가 어떻습니까? 미리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미리 예언 가능한 것이죠. 네, 그래서 혜성이 언제 나타날지 그 혜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현상을 계산만 하면 미리 우리가 예언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 뉴턴의 운동 법칙에 사실은 들어갈 입력, 사용할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바로 뭐냐면 힘에 대한 자료를 주어야 됩니다. F는 ma에서 F를 주면 그러면 물체의 운동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F에는 뭐가 있느냐? 그 F에는 만유인력이 있습니다. 그 만유인력은 무엇을 결정하냐면 이제 그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으로 결정하는데 사실은 지상에 있는 물체한테는 지구가 잡아다니는 만유인력 말고 다른 만유인력은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만유인력은 약한 힘입니다. 그러면 지상에 있는 물체들의 운동 또는 지상에 있는 물체들한테 영향을 주는 힘은 뭐냐면 전자기력인데 이 전자기력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소개는 안 했지만 17세기부터 전기력에 대해서 알려지기 시작해서 20세기, 19세기 말에 와서 전자기학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물리학은 완성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리학은 할 게 없다. 다 끝났다. 그러겠죠. 자연의 기본 법칙이 F는 ma라는 간단한 법칙인데 이거 가지고 모든 현상에 적용했더니 다 맞는 답을 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렇게 믿고 있다가 다 한다고 믿고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왔을 때 또 한 단계 도약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와 그 다다음 주에 우리 주제가 될 텐데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있었냐면 여기에 19세기에서 20세기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플랑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플랑크는 독일의 학자인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에서 뉴턴의 역학을 배웠는데 그때 에너지 보존 법칙, 이거는 F는 ma를 다른 형태로 바꿔놓은 겁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물리량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식이, 이게 F는 ma하고 똑같은 식이에요. 사실은 이런 간단한 식이 자연현상의 기본 법칙이라는 걸 배우고서 자기 자선을 썼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벽돌로 자기 머리를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에는 바이올린도 잘 치고 음악가가 되려고 했었는데 물리학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근데 당시에는 이제 어떠냐, 물리학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학교마다 전부 다 물리학과를 폐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플랑크도 계속 물리학을 공부하려고 어떠냐면 독일에 있는 뮌헨 대학교에 가서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물리학과 이제 없어지려고 하니까 오지 말으라 그랬는데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어떠냐, 이제 뉴턴의 물리학이 한 단계 도약한 원자, 분자, 내부 세계에 대한 그런 자연 법칙을 찾아낸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취리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스위스 특허청에서 임시적으로 공부하면서 당시에 광속불변이라는 이상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무엇을 찾았냐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시간과 공간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게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20세기에 새로운 물리학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새로운 물리학의 힌트는 전부 다 어디서부터 오냐면 사실은 뉴턴의 물리학도 힌트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행성으로부터 왔죠. 행성에서 오는 빛으로부터 온 겁니다. 자, 새로운 물리학, 20세기의 물리학도 힌트는 무엇이 주냐면 빛이 줍니다. 그래서 빛이 제공해준 새로운 물리학에 대한 단서를 볼 것 같으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빛의 본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빛의 속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빛의 본성이 뭐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을 빛의 이중성이라고 얘기하죠. 빛의 속도는 광속불변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되는데 이 광속불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거 우리가 다음 주에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이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알려주냐면 이 빛의 본성에 대한 것은 미시세계는 원자 내부 세계인데 거기는 자연 법칙이, 자연의 이치가 거시세계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광속불변은 시간과 공간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무엇을 제대로 이해하냐면 시간이 이때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시간은 공간과 독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고 우리는 시간이 공간하고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데는 4차원 시공간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한 것이 바로 이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자, 이것은 양자역학이 이르게 했고, 이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르게 했는데, 양자역학은 우리 주위의 생활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의 첨단 과학 기술 문명은 바로 원자의 내부 자연 이치를 알게 되고 물질의 성질을 완벽하게 이해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이 상대성 이론은 발전을 해가지고 우주 탄생의 비밀, 아까 대폭발 이론까지 저절로 도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빛에 의해서 새로운 단서가 제공되면서 또 물리학이 한 단계 도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인간은 어떻게 미세계를 이해하게 됐을까?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인간은 어떻게 우주를 이해하게 되었을까? 우리 3주 자연의 탐색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강의 기대해 주세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